안녕하세요. 연일천 로미언니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정우성 씨의 사건을 통해서 정우성론이 아줌마들, 어머님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게 크다고 보시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퍼지고 있는 정우성론이라는 게 아이가 내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 그러나 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여자가 임신했을 때 무조건 결혼을 해야 했던 분위기를 깨버린 사건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이번에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에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들을 여러 커뮤니티를 돌면서 관찰해 봤는데 그중 내 관심을 가장 자극한 것은 바로 아줌마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 정우성을 비판하는 여론과 그에 반대하는 여론이 반반 갈리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50대 스타인 정우성은 원래부터 아줌마 팬들이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해왔기에 40대, 50대 아줌마들한테는 같은 편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정우성에게 바로 적의를 보이기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우성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아줌마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이러한 발언들이 누군가들의 귀에도 당연히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시어머니 연령층의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승무원 혜정이가 상영혼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니 물어보시고 다음 대사가 마이너스 통장만 줄줄이 사탕이면 나 분해서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께서 사채 업체의 큰손으로 나오셨죠. 자, 그렇다. 미래 알파 퐁퐁남들의 시어머니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은 보수적인 결혼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현실적으로 임신 공격이 성공만 한다면 아무리 시어머니가 반대해도 결국 결혼에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번에 정우성은 이러한 시어머니들에게 하나의 활로를 열어준 것이다. 자식을 낳더라도 결혼만은 못 시켜준다라는 활로 말이다.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상 한국의 결혼 정년기 알파남들은 자수성가보다는 원래부터 부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상속 부자인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원래부터 부자인 경우는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철없는 도련님에게 임신 공격을 성공하면 그래도 마지못해 결혼에는 성공하는 그림이 그려졌으나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대한민국의 잘 사는 사모님들이 정우성론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론, 그동안 결혼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인 임신 공격이 이제는 정우성론을 깨달아버린 시어머니 선에서 막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동감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정우성론은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을 각성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상영혼을 막는 가장 큰 방패막은 시어머니임. 결혼도 안 했으니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아들의 할머니 그뿐임. 이제 아들맘 vs 딸맘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 결국 이기는 건 아들맘이지. 아들 결혼한다고 부모님들 노후자금을 아파트에 때려박는 문화는 한국과 중국뿐임. 임신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임신이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케이스는 많아왔던 게 사실이다. 다만 이제부터 정우성론이 계속해서 퍼지면 퍼질수록 임신했어도 결혼만은 안 된다면서 양육비 먹고 떨어져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이지. 하나 확실한 건 이제는 동지론이 아니면 결혼 안 하려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호구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는 이제 막혔다고 보면 된다. 양육비 주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재산 반띵될 각오를 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가 이제 몇이나 생길까? 정우성론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제는 남자가 손해보는 결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음. 주부들, 어머님들 커뮤니티를 봤을 때는 정우성 씨를 찬성하는 의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것,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피임에 실패한 것인지 의도적인 임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 가족이 유지되는 것인데 애초에 둘이 사귀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 둘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서 정하지도 않았고요.
이제는 그런 과거의 윤리적 잣대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안타깝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애를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죠.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은 평소 심리가 이번 사건에 감정이입되어서 왜 정우성은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가 해서 욕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애 양육비만 주면 다냐? 이 말을 그렇게 자주 들먹이고 있는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를 낳았건 그 애가 네 애가 맞다면 양육비에서 그치지 말고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사는 거는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다고 억지로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된다라는 경험에 근거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거는 그냥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관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여자가 일방적으로 임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의 이제 건물주 아드님께서 결정사에서 만났지만 여자에게 임신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결정사에 가입을 할 때 모든 거를 속이고 학력 위조, 재산 위조를 해서 그렇게 가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인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매달리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 돌변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쇼핑하고 택배가 쌓여있고 또 시어머니가 잔소리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냥 이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렇게 이제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가족들이나 이제 친지들,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퍼지잖아요. 제가 아는 케이스도 교수님이신데 아드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부모님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해서 해외로 도피 유학처럼 보냈는데 유학 생활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할 게 없으니까 가게를 차리겠다. 이제 부모님한테 보증금 그거를 손을 벌린 거죠. 그래서 가게를 하면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빠져서 결혼하고 싶다고 집에 데려온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그 여자가 너무 좀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다른 동료 교수님 댁에서 아들을 결혼시켰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가난한 며느리를 들였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며느리한테 상당히 큰 액수를 재산 분할로 줬다. 이제 이런 케이스를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 부부도 이거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있다 보니까 더 반대를 하셨고 결국은 아들은 본인이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하다가 결혼을 이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연 주셨던 60억대 자산가 30대 남성분 계셨잖아요. 그 사연자 분께서도 부모님께서 열심히 이루신 부, 또 본인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부, 이 모든 게 결혼을 한번 잘못했을 때 빼앗길 수 있다, 털릴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봤을 때 친척분들이나 주변의 친구들 누군가가 상영혼을 하고 또 누군가는 하영혼을 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의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고 또 가난했던 쪽에서 결혼 후에 돌변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그 사연자 분께서도 되도록 동지론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어머님께서도 사연자 주변 케이스를 다 들어보시고 나서는 아들이 그런 결혼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이제 사연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상영혼을 할 때 사실 최종 관문은 사귀는 상대방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결국은 그게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지금까지는 아들한테는 먼저 상속을 해주고 서울 아파트 사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이제는 부모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살라고 하고 상속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이도 낳고 한참 지난 후에 나중에 천천히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영진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에서 얼마 전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도 금수저 남자분이 연애를 하다가 임신이 덜컥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강남 신혼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먼저 몰래 변호사 상담을 다 마친 다음에 시간을 벌기로 한 거죠. 예비 며느리한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일단은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식을 하자. 특급 호텔은 예약하는 데만도 1년이 걸린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일단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간을 벌었고요.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원하는 대로 특급 이제 호텔에서 결혼식을 시켜줬고 강남에 전세로 소형 아파트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이 아드님, 그러니까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사업장에 직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직원으로서 월급은 굉장히 적었던 거죠. 월급은 너무 적다 보니까 막상 생활비가 넉넉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는 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한 거죠. 결혼만 하면 시댁 덕분에 넉넉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강남 아파트 살긴 하지만 좁고 또 월급도 적다, 불만이 많아서 이제 남편을 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등이 계속 생기면서 몇 년 되지도 않아 며느리가 먼저 이혼 소장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생각은 내가 이 남자랑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시댁이 부자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시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놨던 그때 원래는 회사에 이제 아들이 등기 이사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 빼고 일반 직원으로 돌렸고 경기도에 아들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그것도 팔아버리고 아들에게 있던 재산을 모두 다 빼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아들의 재산은 순수하게 이제 어머니 회사에서 받는 그 최저시급 같은 월급 그거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최대한 소송 시간을 길게 끄는 작전을 했고요. 살고 있던 강남 아파트 전세에서는 그냥 그대로 며느리랑 아이랑 살려고 하고 전세 연장까지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남편만 나온 상태였는데요. 이 며느리 측에서는 내가 여기서 버티고 소송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겨서 재산을 많이 분할받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거의 분할받지 못하고 한 3천만 원인가 받고 나오게 됐고 그 전세 아파트를 연장할 돈도 없다 보니까 쫓겨나서 결국은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본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요즘에는 시부모님 쪽에서 더 재산 관리나 이제 이혼의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미리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덜컥 그냥 아들 결혼을 시켰다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세대에는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참 이게 한 5년, 10년만 지나도 상여혼을 노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